첫 번째로 재료의 물리적 특성인 강도, 강성, 경도, 연성, 내 충격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접기술사 1교시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기술자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은근 헷갈리기도 합니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라거나 글로 요약하라면 못하는 분들도 많죠. 네, 하나씩 용어 정의를 읽어보면서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도는 외부 하중에 견디는 능력입니다. 하중의 형태에 따라 전단 강도, 비틀림 강도, 충격 강도, 피로 강도, 인장 강도가 있습니다. 인장 강도 중에 최대 인장 강도는 해당 금속 재료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이며 금속 재료가 파단되는 시점에서의 인장 하중입니다. 항복 강도는 금속 재료의 외부 인장력에 대한 변형이 탄성 한계를 벗어나는 시점에서의 인장력이고 인장 강도와 변형량의 곡선상에 0.2% 편심 항복 강도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항복 강도는 구조물 설계 시 최대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일반 금속의 인장 시험 그래프인데요. 이쪽으로 변형을 늘릴수록 잡아당길수록 힘도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탄성 구간이라고 해서 인장량에 비례해서 하중도 같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탄성 구간이 있고 그런 탄성 구간이 깨지는 첫 번째 이 지점을 상항복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를 하항복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잡아당기면서 하중도 계속 증가하고 여기서 피크를 찍죠. 이게 최대 하중이고 계속 늘어나면서 여기서 파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금속은 이런 그래프를 따르지만 이런 그래프를 따르지 않는 형태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인장 시험이 그래프가 나오는 금속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항복점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인장 시험 시편이 30cm라고 한다면 이거 곱하기 0.2%만큼 늘렸을 때 그러면은 약 6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겠죠. 그 정도를 당겼을 때 해당하는 이 힘을 0.2% 오프셋 항복 강도라고 합니다. 항복점이 명확하면 그 항복점을 쓰면 되고 만약에 항복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 인장 시편의 시험 길이의 0.2%에 해당하는 만큼 당겼을 때의 힘을 항복점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한 것이 곡선상의 0.2% 편심 항복 강도로 표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도. 경도는 금속의 표면에서 흠집 또는 침투에 대한 저항력으로 표현되며 측정이 쉬워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부재의 연신이 작고 잔류 응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경도와 잔류 응력이 많은 부재는 사용 과정에서 응력 부식 균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정 값 이상의 경도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어서 강성. 강성은 재료가 외력을 받아도 잘 변형되지 않는 성질입니다. 단위 길이당 힘으로 표시하고 같은 재료라도 모양, 길이, 부피 등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 식을 보면 변형량에 대한 힘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인장시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에서 보면 변형량에 대한 힘의 비율, 이 탄성 구간이 있죠. 이 기울기가 곧 강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강성이 크다는 것은 약간의 변형을 가하는 데만 해도 큰 힘이 필요하다면 이 기울기가 커질 테고 강성이 작다는 것은 이만큼의 큰 변형량을 갖더라도 필요한 힘이 적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강성은 이 인장시험 그래프 탄성 구간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성입니다. 강제가 하중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 또는 길이가 늘어나는 성질을 의미하고
높은 연성을 갖는 금속을 덕타일, 나쁜 금속을 브리틀이라고 합니다. 깨지기 쉽다는 뜻이죠. 아변 강제의 경우 방향에 따라 물성값이 차이가 납니다. 아변 방향의 강도가 가장 크고 철판 폭 방향의 인장 강도는 30%가 낮고 연성은 50% 정도 저하됩니다. 그리고 두께 방향으로의 강도 및 연성은 이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여기 그림으로 든 걸 보면 우리가 철강 업체를 가면은 이렇게 커다란 롤이 있어서 금속을 넣고 쭉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변 방향이고 이 그래프에서 아변 방향 그리고 폭 방향 두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 재료를 사용할 때 어떤 방향인지에 따라서도 인장 강도, 연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충격성. 강제가 외부의 충격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인데 내충격성 또는 노치 내충격성은 강제가 파괴되기 전까지 강제가 흡수할 수 있는 충격 에너지로 표현됩니다. 무연성 천이온도. 강제의 내충격성을 판단하는데 강제의 연성이 치성으로 변화하는 온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고 온도가 있고 여기에 흡수량이 있는데 내충격성 흡수량이 있는데 온도가 높을 때는 흡수량이 어느 정도를 유지하는데 특정 온도에서 급격히 흡수량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성에서 연성이 없는 상태로 갑자기 변하는 온도, 이거를 무연성 천이 온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이런 쪽에 사용하는 재질에 대해서는 무연성 천이 온도가 중요한데 이걸 운전 온도, 설계 온도 이런 데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연성인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갑자기 파괴되지 않고 어떤 징조를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무연성 천이 온도 상태, 어떤 낮은 온도 구간에서 갑자기 피로의 파단이 일어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연성 천이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어서 피로 강도.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하중, 즉 사이클 로딩에 대하여 강제가 파괴되지 않는 강도, 대부분 강제 파손 현상은 피로 현상에 의한 것입니다. 한계 영역이란 반복 하중의 작용 횟수에 관계없이 금속 재료가 파손되지 않는 하중의 최대 강도를 말하며 탄소광의 피로 강도는 대략 인장 강도의 절반을 나타냅니다. 강제의 표면 가공에 따라 피로 강도는 현저한 차이가 나고 그라인딩 방향도 피로 강도에 영향을 줍니다. 탄소 당량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철강에서 C, 즉 카본의 역할은 이 FeC3 시멘타이트 화합물을 구성하여 강도를 향상시키고 변형도를 감소시킵니다. 카본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는 탄소광입니다. 카본을 비롯한 합금원소는 강의 경화능이나 내식성 및 내열성을 증대하기 위해 첨가될 수 있는데 이들은 인계 냉각 속도와 변태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마르텐사이트로 변대를 용이하게 하여 경화능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경화능이 높으면 언더비드 크래킹을 일으키죠. 이러한 원소들의 경화능을 탄소 함유량의 효과로 환산하여 강제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대략 5가지를 중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접 시 강제의 용접성 평가. 두 번째, 열 영양부, 즉 하주부의 최고 경도를 추정. 세 번째, 용접 재료의 선택. 네 번째, 예열 및 후열 처리 등의 여부를 판단. 다섯 번째, 저온 균열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탄소 당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주철이나 탄소광이 다른데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을 가지고 이 탄소 당량을 측정합니다. 근데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성분 대비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당연히 카본이고, 그리고 망간은 6분의 1, 니켈은 탄소 대비 15분의 1의 효과, 그리고 구리, 몰리브덴도 카본보다는 약한 영향을 줍니다. 두 가지 식이 있는데요. AWS 기준이 있고, 그리고 뭐 KLCD 기준이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저는 이제 AWS 기준으로 보통 판단을 합니다. 주철은 좀 간단한 편이죠. 주철에는 카본과 가장 중요한 규소가 들어갑니다. 이 왼쪽의 그래프는 탄소 당량에 따른 용접부 균열 발생인데, 만약에 탄소 당량이 이 정도 그래프를 따라서 이것보다 높다면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당량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적용 및 평가. 용접성은 CEQ로 표기되는데 0.4보다 낮을 때 용접성이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탄소 당량이 적은 모재는 작업성이 좋은 용접봉을 선택하고, 탄소 당량이 큰 모재는 용접성이 좋은 용접봉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탄소 당량으로 경도도 체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최고 경도는 탄소 당량을 이용해서 어떤 상수를 적용하면 경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열 정지 예열 온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소 당량이 높을수록 용접 예열 온도의 증가가 요구됩니다. 강의 용접 균열 감소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탄소 당량은 모재 또는 용접봉의 화학 조성에만 의존해서 균열 감소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균열은 화학 조성뿐만 아니라 대기 또는 용접 부재의 흡습 상태, 부재 크기 등에도 극히 민감하고, 이들까지 고려할 때 더욱 정확한 균열 감소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용접 균열 감소성 조성이 있고, 용접 균열 감소성 지수가 있습니다. 용접 균열 감소성 조성은 탄소 당량과 마찬가지로 단지 화학 성분의 조성에 의존하여 평가하는 방법이고, 용접 균열 감소성 지수는 용접 균열 감소성 조성의 용접부의 크기와 구속도, 용접부재의 흡습 상태에 따른 용접 조건까지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확산성 수소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으며 예열 온도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네, 식은 아래와 같고요. 용접균열 감소성 지수는 화학조성과 용착금속의 확산성 수소량, 그리고 판의 두께, 이음의 구속도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도 K는 L분의 2항의 판 두께로 구한 값이고, 구속도가 커지면 용접부의 뒤틀림 및 응력 상태가 높고 저온 균열 발생이 쉽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판일수록 구속도가 크게 나타납니다. 용접 균열의 방지를 위해 용접 균열 감소성 지수를 구하고 균열 방지 예열 온도를 추정식으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균열 정지 예열 온도는 용접 균열 감소성 지수에서 이 수치를 빼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용접 균열 지수가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균열이 있을 거란 뜻이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균열이 없을 거란 뜻입니다.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통계적으로 저희가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철강업체, 용접업체 이런 곳에서 그 실험 결과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균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관계를 설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용접 금속의 결정립 미세화 방법. 결정립 미세화는 이방성 방지, 불순물 편석 방지, 응고 균열 방지, 용접부의 강도 및 인성의 증가. 결정립이 조대화되면 낮은 강도와 인성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정립 미세화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결정립 미세화 방법으로는 응고하고 있는 용융 금속의 진동,
그리고 자기규반법, 즉 용접 토치 주위에 코일을 감고 이것에 자와 자루를 흘리면 용접 전류와 자속 사이가 전자력에 의해 용융 금속은 회전 운동을 일으켜서 결정력을 미세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 진동법, 유용지에 코일 와이어를 송급해서 진동을 전달하면서 결정력을 미세화시키고 이걸로 인해 기공도 방지하고 균열 방지, 잔류력 발생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이어서 합금 원소 첨가, 미세립 페라이트 조직 형성을 촉진하는 티타늄 등을 넣으면 지람물 형성 원소의 첨가와 병행한 합금 원소량의 조정으로 미세화가 가능합니다. 저온 인성에 양호한 니켈의 첨가 및 치성 파괴가 발생하기 어려운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이용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용웅에게 접촉각이 작은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용접 시공에 의한 방법, 실드가스의 질소를 혼합시켜 미세화시키거나 용접 중에 풍압을 가하여 응고 직후에 가압한다면 용접부의 주조 조직 파괴와 동시에 미세화가 됩니다. 그리고 용접 이별량을 너무 높지 않게 관리하여 조대화를 방지하고 또는 펄스 전류를 사용하면 유형풀의 유동이 증가하고 응고 과정에서 결정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여 미세한 금속 조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융 용접 시 용접 금속의 결정 성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고 조직의 구분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평활계면, 셀상, 셀 수지상, 수지상, 등축 수지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평활계면은 말 그대로 플래너로서 아래와 같은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셀룰러, 셀 수지상, 수지상, 등축 수지상으로 나타납니다. 응고 조직의 특징을 보면 플래너 조직을 제외한 기타 조직의 발달은 조성적 관행 현상에 기인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전 응고 조직의 발달은 퓨전 바운더리에서의 응고 변수, 결정립 성장 속도와 온도 구배, 즉 온도가 얼마나 빨리 식느냐 이런 요소에 의해서 발달이 되고 그리고 용질 원자 농도 양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퓨전 바운더리 부근에서는 플래너, 셀룰러가 발달하고 용접부 중앙으로 갈수록 그럼 덴드라이트와 등축 수지상이 발달합니다. 이 플래너 조직의 발달은 퓨전 바운더리 계면에서 언믹스드 존의 발달과 관계가 깊으며 따라서 용질 원자 농도 양이 거의 없고 반면에 R분의 집값이 커져서 플래너 조직이 발달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 R이 결정립의 성장 속도고 그리고 이게 온도 9배입니다. 온도 9배가 크다는 거는 온도 9배가 크다는 거는 이게 타임이고 이게 온도라고 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온도가 서서히 감소하면 온도 9배가 낮은 거고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건 온도 9배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재에 이 용접부에 용접을 해 나갈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온도 9배가 크냐? 이 모재와 접한 부분이 온도 9배가 큽니다. 즉 온도가 빨리 식는다는 것이고 이 용접부의 중앙으로 갈수록 온도 9배가 낮습니다. 즉 온도가 천천히 식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정립 성장이 낮고 온도 9배가 큰 부분에서는 이 평활계면 플래너 조직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결정립 성장은 늦으면서 온도 9배는 낮은 이 구간은 등축 수지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학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 루트 R분의 G, 즉 응고 지수로 나타냈을 때 온도 9배가 클수록 아까 여기서 온도 9배 얘기했죠. 응고 지수가 크다, 즉 온도 9배가 클 경우에 같은 화학 조성이라면 플래너 조직이 생길 확률이 높고 응고 지수가 작다면
이 등축 수지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정의 성장. 용익역과 모재부 경계부에서는 온도 구배가 매우 크고 응고 성장 속도는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조성적 관행은 발생하지 않고 플랜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부위가 용접부 중심선으로 접근함에 따라 이 셀룰러, 그다음에 셀룰러 덴드라이트, 컬럼 덴드라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온도 구배가 매우 작고 응고 성장 속도가 가장 큰 중심선 근처에서는 이 등축 수지상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즉 조성적 관행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조성적 관행 현상이란 성분 차이에 의한 액상선의 변화에 관행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편석이 심하고 온도 구배가 작고 응고 성장 속도가 빠른 조건에서 발생하며 편석이 적고 온도 구배가 크고 응고 성장 속도가 느리면 조성적 관행 현상이 없습니다. 성분 차이, 용질의 재분배는 응고하지 않고 남아있는 액상의 용질 농도의 증가를 가져와서 액상선을 따라서 응고점이 감소하며 다음 응고 시 고상의 용해도도 변화됩니다. 즉, 처음에 응고한 고상과 나중에 응고한 부분과는 용질 농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관행각은 용융체 또는 고체가 평형 상태에서의 상변화 온도 이하까지 냉각되어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현상으로 온도가 갑자기 변하면 구성 원자가 각 온도에 따른 안전 상태로 변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관행각되는 경우 핵 생성 속도가 성장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미세한 결정립이 발생하고 핵 생성보다 성장 속도가 빠른 경우 표면적 넓은 부분에서 열 유동 반대 방향으로 가늘고 긴 모양의 결정립 성장이 일어납니다. 응고 과정은 관행과 응고 시 발생하는 잡열을 제거하여야 진행되므로 고상, 액상 계면의 이동은 열이 제거되는 방향과 수직으로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 결과 계면 현상은 응고 과정의 온도 구배, 용질 분포에 따라 다릅니다. 이 조성적 관행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그래프에 여기 온도가 있고 여기에 화학 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액상선과 고상선이 있습니다. 액상선, 이건 고상선. 그래서 처음에 이 화학 성분에서는 이 정도 온도에서 처음에 응고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천천히 응고를 시킨다면 어느 정도 이 그래프에 따라서 이 온도대로 액상선과 고상선대로 이 온도에서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갑자기 냉각되고 갑자기 온도가 식고하기 때문에 갑자기 온도가 낮아서 굳게 되면은 고체는 액체보다 화학 성분을 포함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처음에 굳기 시작하는 이 응고된 부분의 화학 성분은 처음 여기 액체로 있을 때의 화학 성분보다 낮습니다. 처음에 5%였지만 고체가 됐을 때의 화학 성분의 함유량은 5보다 낮겠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5%라고 할게요. 5%의 화학 조성을 가졌을 때 이 정도 온도에서 응고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점 중심선으로 갈수록 용질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용질 농도가 뭐 극단적으로 만약에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중간선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 재료의 화학 성분은 5%였지만 어떤 현상에 의해서 중심부에서는
10%의 화학 성분을 가진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응고 온도는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이런 현상을 조성적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여기 뜻이죠. 성분 차이, 용질의 재분배는 응고하지 않고 남아있는 액상의 용질 농도의 증가를 가져와서 액상선을 따라서 응고점이 감소하며 다음 온 것이 고상의 용해돼도 변해한다. 이 그래프를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주성적 관행 현상에 따라서 핵 생성을 할 때 액상과 고상에서 이동하는 어떤 속도, 원자 교환 속도 이런 식들로 보면은 금속 재료에서는 파고 들어가면 아주 복잡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개념 정도로만 조성적 관행, 그리고 조성적 관행이 있을 때 핵성생이 빨리 된다. 이 정도 개념만 확인하시고, 뭐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다면 관련 책을 구매하셔서 더 깊이 어떤 관련 시기나 유도 과정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 보긴 했는데, 뭐 깊이 보진 않고 이런 게 있다 보고 그냥 개념만 정립하고 넘어갔습니다. 부분 용융부 PMZ의 생성기구 설명. 부분 용융력은 용접부의 완전 혼합력과 미혼합력, 고상 영역 사이의 천의 영역입니다. 이상적인 경우 이 영역은 상태도상에서 액상과 고상이 존재하는 이상력으로 가열된 영역으로서 통상 이 온도의 범위는 매우 좁지만 상업화된 합금계에서는 합금 원소 및 불순물 원소의 편석으로 인하여 실제 응고 범위는 온도 범위는 확대됩니다. 지금 알루미늄 상태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액체 그리고 여기가 부분 용융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성분의 금속이었을 때 온도가 쭉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액상으로 변하고 여기서 온도가 멈추게 되면 고상으로 남아있고 이 부분은 액상과 고상이 섞인 부분 용융력이 되겠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온도에 해당한 용접부는 어디냐? 바로 여기 웰드 메탈이 되겠습니다. 쭉 이어보면 웰드 메탈 그리고 이 부분 온도까지 올라가는 게 PMZ 그리고 여기는 가열만 되고 녹진 않는 모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래프 모형으로 나타내면은 이 웰드 메탈이 이 정도 온도까지 올라가고 모재 부분은 여기까지 해당이 되겠죠. 이 사이 아주 좁은 부분이 즉 용접부와 모재 사이의 이 부분이 파티얼 멜티드 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알루미늄 합금강에서의 PMZ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농도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죠. 액상선, 고상선이 있고 이 중간 부분이 액상과 고상이 함께 있는 부분 용융력이 되겠습니다. 편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파티얼 멜티드 존이 여기는 좁고 그리고 파티얼 멜티드 존이 넓어지게 됩니다. 네, 용접 열 영양부의 가열 온도별 영역 및 조직 특성. 용융금속 1500도씨 이상, 즉 용융 온도 이상으로 넘어간 부분이겠죠. 그렇게 가열될 때 용가제와 모재가 용융하여 재응고한 부분으로 주조 조직 또는 수지상 조직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용접을 하면 이 용접부가 생길 때 이 부분을 주조 조직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녹았다가 다시 굳죠. 우리가 주조를 생각하면 어떤 형틀의 금속을 녹인 거를 넣었을 때 그 틀 모양대로 금속이 굳어서 주조 조직의 틀대로 생성되는 것처럼
이 용접부도 생각해보면은 또 하나의 주조 조직이라고, 주조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영양부. 열 영양부는 조립력, 홀립력, 세립력, 구상 펄라이트역, 그리고 치화역 이렇게 나오는데, 조립력은 결정립이 조대화돼서 마텐자이트 등의 경화 조직이 되기 쉽고 저온 균열이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간 혼립력 1250도부터 이거 1100도입니다. 1110도 정도인데 조립과 세립의 중간으로 성질도 중간 정도. 그리고 세립력 결정립이 A3 변태 A3 변태점은 재결정 온도에 해당하는데요. 이 부분에 의해서 미세화돼서 인성 등 기계적 성질이 양호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구상 펄라이트역 펄라이트만 변태하거나 구성화하여 선행 시에는 인성이 양호하나 급냉 시에는 마르텐사이트화하여 인성이 저하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열 영양부의 마지막 취화역 750도부터 약 300도 사이인데 준열 영양부입니다. 우리가 현미경적으로 상태를 조직의 변화를 보면 특별한 영향은 없는데 기계적 성질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열 능력 또는 석출 현상에 의해서 치화되는 경우가 많고 현미경 조직으로는 변화가 없으나 그리고 정적 연성은 변화가 없지만 충격 특성은 열화됩니다. 안 좋아진다는 뜻이죠. 킬드강은 치화 정도가 약하나 세미킬드강, 림드강은 충격 특성의 열화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모재 원질부 열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입니다. 용접 금속은 한번 용융된 금속이 응고한 부분으로 주조 조직을 나타내고 모재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인접한 모재는 용접 금속으로부터 전도된 열에 의해 급열, 급냉의 열 이력을 받아서 용융점 직하에서 광범위한 온도 영역으로 가열되어 열 영향부를 형성합니다. 금속 재료의 강화기구의 기본 원리 및 방법 5가지. 금속 재료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완전히 없애게 하는 것이 좋지만 이게 실용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대안으로 단위를 가급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화 방법 첫 번째, 고용체의 경화. 모체가 되는 원소에 크기가 다른 원소를 고용시켜서 결정 격자를 뒤틀리게 합니다. 격자 뒤틀림을 가진 격자면은 단위가 움직이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고 그리고 모든 합금 원소는 크기 차이로 인한 고용 강화 효과를 갖습니다. 모체가 되는 원자의 크기와 차이가 없을 때는 치환형으로 고용됩니다. 이거는 약간의 강화 효과만 있고 인성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크기 차이가 크면 침입형으로 고용되어 높은 강화 효과가 있고 대신에 인성에 나쁜 영향이 있습니다. 네, 크기가 비슷하게 고용이 되면 치환형 고용이 되고 크기가 작은 원소가 들어가면 침입형 고용체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이사이에 이런 게 끼어 있으면 원래 있던 단위들이 움직이는 게 좀 어렵겠죠. 그렇게 경화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석출 경화. 비평형 조직을 가진 고체 재료가 열적 활성화를 받으면 평형 상태에 접근합니다. 재료의 여러 성질이 시간과 함께 변하는 현상으로 CO, 에이징이죠. 석출에 따른 경화 현상을 석출 경화 또는 CO 경화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가공에 의한 강화. 재료를 변형시키는 데 필요한 응력은 금속에 따라 상이한 상수, 금속의 강성, 그리고 난이 밀도, 버거스 벡터로의 식으로 나타내는데 나머지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라면 상수, 강성, 벡터는 정해져 있는 거라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이 난이 밀도겠죠. 난이 밀도를 증가시키면 이 응력도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난이 밀도를 높이면 강한 금속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공을 하면 난이성끼리의 교차가 심하게 돼서 난이 밀도가 현저하게 증대하므로 가공에 의하여 금속은 강화됩니다. 네 번째, 결정립 미세화에 의한 강화. 입자가 작아지면 높은 강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또한 강화와 동시에 높은 인성도 나타나게 되어 대단히 바람직한 강화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입자를 미세하게 하는 방법은 주로 A3 온도, 즉 재결정 온도 바로 위쪽에서 열처리를 하고 A3 바로 위는 오스테네이트가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변태에 많은 시작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급냉하면 미세한 입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성 변형으로 인한 입자 미세 효과까지 가미한 것이 이 TMHT 강인데 철골 등에 많이 이용됩니다. 압력 플랜트에서는 용접 시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TMHT호는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잘 사용하진 않고 압력 플랜트에서는 노멀라이징 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변태 어떠한 합금 원소도 CCT 선도의 MS 온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합금이라는 그 자체가 하드러멜티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화능이죠. 그 중에 크롬 몰리브덴, 니켈 등이 특히 효과가 큽니다. 하드너빌리티는 경도가 높아지거나 취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이 마르텐사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얼마나 잘 일으키는가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마르텐사이트는 마르텐사이트 내의 탄소 함량의 조절에 따라 높은 인상과 강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르텐사이트 변태를 통하여 매우 미세한 입자도 얻을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네, FEC 평형 상태도에서 공정 반응과 공석 반응의 반응식, 온도, 탄소 함량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평형 상태의 철 탄소 합금은 실온에서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라이트는 연하고 잘 늘어나며 시멘타이트는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워서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층상으로 되어 있는 펄라이트는 페라이트가 약 88% 포함되어 있으므로 펄라이트는 다수의 연상이 있으며 인장 강도는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보다 높습니다. 1. 공석점 그리고 공정점. 공석점은 고상에서 고상으로 변할 때, 공정점은 액상에서 고상으로 변할 때입니다. 탄소함량 0.8%에서 약간 공석점, 탄소함량 4.3%에서 공정점이 나타납니다. 네, 지금 이게 평형 상태도인데요. 아까 0.8%일 때 이게 공석점, 그리고 탄소함량이 4.3%일 때 공정점. 이거는 액체에서 리퀴드에서 바로 고상으로 바뀔 때, 이거는 고상에서 또 다른 고상으로 바뀔 때를 나타내는 점입니다. 이 두 점이 공정점과 공석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변태점. 변태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0 변태, A1, A2, A3, A4, ACM 변태점이 있습니다. A0 변태는 시멘타이트의 자기적 변태, 순철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A1 변태는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 강과 주철에 존재하는 점이고, A2 변태는 철의 자기적 변태로서 큐리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A3, A4, ACM 변태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용접 구조형광의 열 영양부에는 마르텐사이트, 로어 베나이트, 페라이트 플러스 펄라이트 플러스 어퍼 베나이트가 있습니다. 냉각 속도에 따른 배열 및 인성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용융 경계부와 열 영양부의 인성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도 모재와 같이 결정 입도 및 고탄소 마르텐사이트를 함유한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용접부에서 가장 인성의 에러가 큰 곳은 용접 금속에 인접한 용융 경계부 근방의 조립력이며 그 다음은 AC1에서 AC3의 이상력입니다. 하나의 강을 여러 가지 용접 이별량으로 용접한 경우 인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고 가열 온도와 냉각 속도가 되겠습니다. 냉각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조직이 변하는지 살펴보면 일단 출처는 용접 편람입니다. 마르텐사이트, 상부 베나이트, 하부 베나이트, 페라이트 플러스 펄라이트 순으로 변화합니다. 다른 책에서는 이 부분이 서로 바뀌기도 했지만 필람 기준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인성을 나타내는 것은 마르텐사이트와 하부 베나이트의 혼합 조직이고 그 이유는 실질적인 페라이트 립, 즉 유효 결정립경이 가장 미세하기 때문입니다. 열 영양부에 나타나는 조직의 순서를 보면
약 500에서 1000메가파스칼급의 강의 유용성 부근의 조직은 용접 이별량 변화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직이 변화합니다. 용접 이별량이 적은 것에서 많은 것으로의 변화. 즉, 용접 이별량이 크다는 것은 냉각도 느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페라이트 플러스 펄라이트 조직이 생기고, 용접 이별량이 적다면 냉각도 빨라지겠죠. 그러면 이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생성이 됩니다. 열 영양부의 인성. 인성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도 모제와 같이 결정립도 및 고탄소 마르텐사이트를 함유한 조직입니다. 가장 인성이 열화한 곳은 용접 금속의 인접한 용융 경계부 근방의 조립력이며 그 다음은 AC1에서 AC3의 이상력입니다. 다른 용접에서는 이들이 중첩된 위치로 용융성 근방의 인성이 가장 열화되는 위치가 됩니다. 인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곳은 최고 가열온도와 냉각 속도이며 인성이 가장 낮은 조직은 어퍼 베이나이트